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뭔가를 유지하려면 항상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에너지 요인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원 에너지라고 불러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생성됐는지도 알 수 있겠죠.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태양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 태양은 주기혈성이잖아요. 주기혈성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애들 질량이 조금씩 감소하면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실제 태양에서 만든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에너지란 건 사방으로 퍼뜨리는 건데 지구는 또 태양에 비하면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태양이 내보내는 에너지에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온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랑 이제 이거로 인해서 지구에서 발생되는 일들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기상현상 아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거 사실 태양 때문이죠. 왜냐면 일단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태양이 물을 가열해서 수증기가 돼서 그때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공기가 상승하고 그게 다시 에너지 방출하면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태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바람이라던가 아니면 해수 순환 이런 것들도 다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아까 바람이 부는 이유가 태양 때문인 건 설명을 드렸죠? 근데 해수가 순환하는 거 이제 바닷물이 흐르잖아요. 그것도 사실 태양 때문이야. 바닷물이 왜 순환하죠?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근데 바람이 태양 때문에 부는 거잖아. 결국에 바닷물이 도는 이유도 태양 때문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 이건 애초에 식물이 이산화탄소랑 햇빛을 흡수해가지고 양분이랑 산소 만드는 거잖아.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주요 근원 에너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했던 거. 지표면이 풍화되거나 침식되는 거. 이것도 태양 때문입니다. 사실은. 왜요? 이게 이제 바위나 땅 같은 게 깎이는 거잖아요. 왜 깎여? 보통 깎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람 불거나 물 때문에 깎이는 거잖아. 근데 바람이랑 물이 왜 흘러? 태양 때문에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태양 때문에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물의 순환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태양 때문이죠. 물의 순환이 사실 비가 내리는 게 물의 순환이니까 그거랑 같이 엮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얘네들은 지구의 근원 에너지 세 가지 중에 가장 양이 많죠. 약 99% 이상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99% 이상이 태양 에너지니까 대부분 다 이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인은 뭐냐면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외핵 쪽으로 가면은 무거운 원소들이 많잖아. 거기 가다 보면은 방사성 원소라고 해서 우라늄이나 토륨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막 분해되면서 열을 뿜어요. 그치? 그것 때문에 외핵
외핵, 내핵에서 그 열이 나오면서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멘틀이 대류한다 그랬었죠? 여기 이제 지가, 그리고 이쪽이 멘틀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뜨겁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멘틀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를 외부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멘틀이 대류하는 이유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대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드는 일은 이제 멘틀 대류의 주요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멘틀이 이제 땅이 움직이는 거잖아. 이 땅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동반하는 주요 현상이 뭐냐면 화산하고요,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랑 지진은 태양이랑 전혀 관련 없고 오직 지구 내부 에너지랑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뭐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오는 정도가 좀 심하면 밖으로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화산이야, 그냥.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멘틀이 대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보면은 땅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땅이 벌어지다 보면은 막 부딪히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지진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화산이나 지진은 멘틀이 대류하면서 생기는 거고, 여기서 근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구나. 근데 그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 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친구가 지구 내부에서 분해되다가 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구나. 뭐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사실 참고로 말아두시면 되는데, 조산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뭐 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똑같습니다. 지금 대류를 하다 보면은 뭐 이쪽에서 뭐 요렇게 대류한다 쳐봐. 그러면은 이쪽의 땅은 얘는 땅이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지각이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땅에 모이죠. 이렇게 땅에 모이다 보면은 이게 막 이쪽 지각이 말아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럼 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조산활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산맥을 뭐라 그러냐면 습곡산맥이라고 불러요.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 이거는 기말고사 때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외핵이 대류를 할 때 우리가 외핵의 주성분은 철과 니켈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금속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전류 같은 게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외핵 대류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것도 했었죠. 지구 자기장의 근원은 외핵의 대류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 괜찮지?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근원이 뭘까요?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쪽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쪽에 달이 있잖아. 그럼 태양과 달이 지구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태양, 달 쪽에 이제 물이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는 이렇게 심하게 막 당기진 않겠지만 이해를 돕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은 현재 수심이 깊어질 거 아니야. 바닷물이 깊어지는 거잖아. 여기는 현재 밀물 상태거나,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은 물이 싹 빠졌네요. 수심이 얕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썰물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태양, 달의 위치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지구가 여기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마다 현재 밀물, 여기 있으면 썰물, 여기 있으면 다시 밀물, 여기 있으면 썰물. 이렇게 가니까 하루에 2번 정도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지. 이런 거를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조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밀물과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를 이제 바꾸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건데, 뭐 생태계 같은 경우는 갯벌 정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갯벌이 생긴 이유도 밀물, 썰물 때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건데, 사실 좋진 않고요. 모르겠다. 태양이랑 달 중에 더 영향이 센 게 누굴까요? 태양. 사실 태양이 중력이 훨씬 세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는 달이 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면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크니까 태양 자체가 중력이 훨씬 큰 건 맞는데, 태양은 우리 지구랑 너무 멀어. 반면에 달이 질량이 작긴 한데 훨씬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이란 것도 가까울수록 세기 때문에 달이 훨씬 지구랑 가까워서 이 조력 에너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태양이 아니고 달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거 2개 합쳐도 1%도 안 된다고요. 결국에 지구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각각의 현상들이, 담당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럼 밀물, 썰물도 어떻게 보면은 막 바닷물이 순환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랑 이건 달라요. 그래서 해수가 순환한다는 태양이 하는 거고, 밀물, 썰물, 이제 뭐 해수면의 높이를 바꾼다 이런 말은 얘가 담당하는 거고, 바닷물을 순환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태양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지?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다.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이제 위도별 에너지, 요거 잠깐 보시면 옛날에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도가 뭐죠?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가로선이 위도죠? 그래서 뭐 여기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저위도 지역일 거고, 이쪽은 위도가 90도가 되는 곳이니까 고위도,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 태양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햇빛이 이렇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비슷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만큼, 뭐 여기도 이만큼. 뭐 태양이 이제 주는 양은 사실 거의 비슷한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위도의 경우는 이제 태양에 거의 직방으로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이 에너지를 다 받아. 그치? 근데 반면에 고위도는 이 에너지 똑같은 양을 받아도 요만큼 애들이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저위도가 더 흡수하는 양이 많겠죠? 고위도는 나눠 가는 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같은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훨씬 적어진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보면 여기서 저위도에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고위도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구도 햇빛을 받다 보면 뜨거워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잖아.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내보내는 거다 보니까 저위도랑 고위도랑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저위도가 살짝 높긴 해요. 왜냐면 뜨거우니까, 뜨거울수록 복사열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태양 에너지처럼 이렇게 그 차이가 심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저위도를 보면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죠? 이런 거를 에너지가 과잉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고위도 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뭐 위도가 0도인 게 저위도죠? 위도가 90도에 가까우면 고위도인 거고 고위도 쪽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위도에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균형을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하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그 역할을 대기하고 기권하고 해수, 수권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2학기 때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한 예시가 태풍도 이거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태풍이 저위도에서 막 에너지 남아 도니까 태풍이 막 만들어져. 그럼 그 태풍이 항상 올라오잖아, 밑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작업 중에 하나인 거야, 예시 중에. 그 다음에 뭐 해수 같은 경우는 우리 중2 때 막 쿠로시오 해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걔가 난류잖아. 그렇지?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열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뜨거운 물 찬물로 바뀔 때는 열을 주변에 뿌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여기서 좀 기억하세요. 학교 프린트 보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보면은 여기가 약 위도가 38도인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어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똑같네요. 그치? 근데 여기서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 지역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값이 됩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지금 봐봐. 지금 뭐 이렇게 위도별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38도잖아요. 그럼 38도보다 아래인 쪽은 38도보다 아래인 지역들은 에너지가 남죠? 38도보다 높으면 에너지가 모자라지? 그래서 그 조금 모자란 애들은 이만큼만 보내주면 돼. 여기서 이만큼만 보냅니다. 그 밑에 있는 애는 여기까지 가는 거야. 대칭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 38도인 곳은 얘도 지나가고 이 녀석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길목에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송량이 제일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얘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송량이 제일 많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에너지원들 있죠? 이런 걸 근원 에너지라 부르는데 결국에 이 에너지들이 어때요? 다른 에너지로 막 변형이 되면서 뭐 이것저것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광합성,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지. 그렇지? 뭐 그 다음에 뭐 물이 흐르다 보면은 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생기고 뭐 운동 에너지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바람은 또 운동 에너지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에너지는 그래서 중3 때도 하잖아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바뀐다. 뭐 열 에너지로 또 바뀌고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근원 에너지가 근원 에너지로 바뀌진 않아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진 않는다. 뭐 다른 걸로는 바뀔 수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의 순환입니다. 주요 근원 에너지. 물을 순환시키는 건 누구라 그랬죠?
태양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태양열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열을 흡수를 하면은 물이 수증기가 되고요. 흡수. 거꾸로 방출을 하면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을 거치면서 물이 지구를 계속 순환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순환 과정에서 어떤 거를 파생시키냐면, 일단은 에너지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저거. 그 다음에 뭐 물이 움직이다 보면은 지표를 변형시키기도 하죠. 풍화 침식. 뭐 굳이 예를 들자면 파도 때문에 해식동굴 같은 게 생긴다던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같은 것도 나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지형 변화.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살짝 나오긴 하는데 되게 별거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각, 여기 됐을까? 각 권역별로 물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의 평형이란 게 뭐냐면, 유입량하고 방출량이, 방출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말 맞추면은 유출.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럼 양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리게 나와. 막 이런 문제 나와요. 비가 계속 오면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나가요. 결국에 항상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양은 안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각각 해보면은 뭐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나와요. 최초로 뭐 아무 데나 잡고 시작해도 돼. 여기에 뭐 수증기량 총 380 단위 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 380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기권이잖아. 기권으로 물이 들어올 만한 사건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바다에서 증발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은 바다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육지에서도 증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데 하나에 구멍 뚫어놓고 개수 맞춰라 뭐 이런 말 합니다. 이게 60이야. 그러면 이제 합쳐서 들어온 게 총량이 요만큼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은 380이구나. 뭐 이렇게 380이 아니지. 320이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 사실 딱 봤을 때 뭐가 많은지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권이란 건 바다가 압도적으로 많잖아. 당연히 육지에서 증발하는 양보다는 바다에서 증발하는 양이 많아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기권에 총 들어온 유입량이 380이잖아. 그럼 기권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38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기권에서 빠져나갈 일이 뭐가 있어? 두 가지밖에 없죠? 육지 쪽으로 비가 내리는 거, 또는 바다로 비가 내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바다로 빠지는 거 뭐 숫자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해주면 돼요. 만약에 바다 쪽으로 비가 284만큼 내렸다. 그러면은 육지 쪽으로 내리는 비는 몇이 되면 돼요? 합쳐서 빠져나가는 것도 합쳐서 380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96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제 기권 쪽은 끝난 거야. 그럼 수권 쪽을 한번 봐볼게. 수권 쪽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거랑 나간 게 똑같으면 됩니다. 그럼 현재 들어온 게 몇이에요? 수권에서의 유입.
그다음에 유출. 지금 보면은 이거는 수권 입장에선 빠져나간 거잖아. 그러면은 유출량이 32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온 거는 기권에서 들어온 게 284. 모자라는데요? 그럼 여기에 또 들어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나? 우리 그 직권에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강물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라는 건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흐르니까 한강 같은 게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권 쪽에서 유입된 양이 나온다고요. 몇이면 되는 거야? 합쳐서 32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36단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36만큼 들어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직권에서 한번 보면은 직권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거 96 이만큼 딱 들어왔잖아. 나가는 거 다시 기권으로 60 나가고 바다로 36 나가면 합쳐서 96이잖아. 그러니까 기권이든 직권이든 수권이든 다 유입이랑 유출이 똑같다. 이런 계산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직권에서는 증발이 많을까요? 강수가 많을까요? 강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 직권 입장에서는 공기로도 보내야 되는데 여기 한강 생각하셔서 수권 쪽으로도 보내야 되니까 여기는 강수량이 증발하는 것보다 양이 많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수권은요? 증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왜? 바다라는 게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잖아요. 바다가 굉장히 넓은데 그 모든 지역 통틀어서 비가 전 지역에 다 내릴 수는 없잖아. 근데 증발이란 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좀 많구나. 근데 이렇게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몇 번 연습해 보면은 금방 하죠. 항상 들어온 거 다 합친 거랑 나가는 거 다 합친 게 똑같다. 이런 거를 물의 표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각 건적별로 유입량, 유출량은 똑같다. 네, 마지막으로 탄소순환. 괜찮아? 그럼 탄소순환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순환하는 거 이외에도 탄소들도 순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탄소 같은 경우는 물은 사실 여기 있던 그냥 다 H2O란 말이야. 근데 탄소의 경우는 권력에 따라서 존재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일단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직권에서는 탄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탄산염이라는 친구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탄산염이 뭐냐? 우리 그 탄산 이온 있잖아. 얘 있죠? 얘가 뭐 다른 거랑 합쳐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합쳐져서 뭐 탄산 뭐뭐뭐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걔네들을 합쳐서 그냥 탄산염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탄산 칼슘이 있고 뭐 탄산 나트륨 이런 애들을 합쳐서 탄산염이라고 부릅니다. 맞아? 근데 이 중에서도 얘를 탄산칼슘이 가장 비중이 큰데 이거는 보통 석회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탄산염 가로치고 석회암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알겠지? 탄산칼슘을 석회암이라고 부르는 건데 직권에서는 보통 이런 탄산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녀석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모든 탄소의 함유량 중에 이 탄산염, 지구의 탄소는 거의 대부분이 탄산염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90% 이상이 다 탄산염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 합쳐도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서는 탄산염 형태로만 존재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1번, 2번은 화석 연료로도 형태로도 좀 구성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화석 연료는 뭐 석탄이라던가 석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동식물이 이제 죽고 나서 빠질 거 다 빠지고 탄소만 남은 거를 화석연료라고 하니까. 어쨌든 직권은 탄산염, 석회암 또는 화석연료로 탄소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수권. 이거는 뭐 탄산 이온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탄소는 대부분 탄산 이온 형태로 바닷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권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기권 쪽에서는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분포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물권인데요. 우리 모든 생물은 주요 원소가 뭐지?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그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또는 유기화합물. 그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형태로 탄소가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유기물이 포도당 있잖아. 포도당이 요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세 개가 들어간 거를 유기물이라고 한다. 근데 생물권에서는 유기물 형태로 좀 구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지구 전체의 탄소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각 권역별로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권의 탄소양은 늘어나는 거잖아.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많아졌어요? 직권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니까. 그렇지? 화석연료를 많이 태우면 탄소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직권에 있는 탄소양은 점점 감소하고 기권이 대신 늘어나는 건데, 여기 있는 게 일로 옮겨진 것 뿐이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은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 전체의 탄소양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려면은 우주에서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전체는 똑같고 그 안에서 막 돌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물은 유입 유출이 똑같잖아. 이거는 유입 유출 그런 걸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번 이산화탄소 바뀌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공기에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온 만큼 꼭 나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거를 좀 비교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물질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이동을 하겠죠?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탄소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정리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생물권이랑 기권에서 탄소가 이동하는 방법.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넘어가려면 광합성을 하면 돼요.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랑 물, 그리고 햇빛 흡수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바뀌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거꾸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를 뺄 때는 호흡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건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숨을 쉬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뱉잖아. 그럼 다시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좀 한번 그런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우지 말고요. 한번 흐름을 직접 느끼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이랑 수권은요. 이것도 똑같아. 우리 물속에도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물이 산다 그랬죠? 그래서 수권 안에 녹아들어 있는 탄산이온도 있겠지만 물속에도 이산화탄소가 소량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똑같이 거꾸로 물속도 산소가 필요하잖아. 생물들은 수중생물이 호흡을 하면은 물로 탄소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물권이랑 수권은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권이랑 직권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땅에 동물, 식물이 묻히면은 화석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 화석 연료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땅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 연료가 되는 거니까요. 맞나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생물권이랑은 다 봤으니까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어떤 식으로 탄소를 교환하는지 보시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탄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가는 거. 또는 가끔 화산이 직권에서 내부 에너지 때문에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 이동하는 거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권이랑 수권은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려면 용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용해가 뭐지? 어떤 물질이 녹는 걸 용해라 그러죠? 그래서 기체도 물에 녹을 수 있잖아. 맞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는 겁니다. 탄산음료랑 똑같지? 그런 걸 용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갈 때는 방출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우리 기체의 용해도는 어떨수록 높은지 혹시 아시나? 온도와 압력이 온도는 낮고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용해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이지? 많이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기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기온이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많이 못 녹이잖아. 그럼 방출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맞지? 거꾸로 기온이 차가워.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올라가잖아. 이거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권에서 수권으로 들어가는 양이 많겠죠. 이거는 중2 때 나온 내용이라서 책에 없어도 사실 고등 내용은 중학교 내용에 나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방출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수권에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할 때는 우리 이 수권에 떠돌아다니는 탄산 이온들 있잖아. 걔네들이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있던 칼슘이랑 만나면 탄산칼슘이 형성이 되겠죠? 맞지? 탄산칼슘 혹시 뭔지 알아? 앙금이죠, 앙금. 그러니까 앙금이 생겨서 이제 물속에서 탄산칼슘이 생기면 그대로 가라앉아서 직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갈 때, 직권에서 수권으로 갈 때는, 우리 그 땅에서, 우리 비 같은 게 내리면, 직권에 있는 여러 물질들이 바다로 따라서 같이 쓸려 들어간다 그랬었잖아. 그런 것처럼, 뭐 이제 용해할 수 있겠죠. 돌멩이 같은 거, 탄산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용해할 수 있다는 거고, 해저 화산도 있을 수 있잖아. 해저 화산을 하면은 그 땅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거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바닷물 속에 녹아버릴 수 있는 거지. 뭐 요 정도. 이렇게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뭐 광합성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이런 게 있는데, 나노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엄청 작은 거죠?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거를 나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1나노미터를 뭐 이런 거는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듯?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나노라고 불러요. 킬로는 10의 3승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핀이란 거를, 물질을 좀 발견합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한 거냐면, 흑연으로부터 발견을 해요. 흑연. 기본적으로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흑연은 이런 거죠. 흑연이 잘 부셔지나 잘 안 부셔지나? 연필심 같은 거. 굉장히 쉽게 부셔지잖아요. 어떤 구조를 띠냐면, 이런 평면 탄소층이 여러 겹 겹쳐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겹 겹쳐 있는 게 흑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쉽게 부셔지는 거는 이 층이 부셔지는 거야, 층이. 이 층은 굉장히 쉽게 부셔집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거 한 겹만 싹 뜯어낸 거야. 이거 한 겹만 싹 뜯어낸 거를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한 겹만 싹 뜯어내니까 이거는 흑연처럼 쉽게 부셔지지도 않아요. 부셔질 때 이 층만 벗겨지는 거고, 이거 하나는 굉장히 단단하면서 강도도 좋고요. 전기 전도성도 뛰어나고 열도 잘 전달하고 뭐 이제 장점 덩어리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이용을 하는 건데, 어떤 구조를 띠냐면, 기본적으로 얘도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는 몇 쪽 원소지? 몇 쪽이죠, 여러분? (14족) 14족이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으로는 공유 결합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치? 원자과 전자 몇 개인데?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공유 결합을 하는데, 육각형 모양이에요.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별집처럼 퍼져 있단 말이야.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원자과 전자가 4개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녀석 기준으로 해보면 주변에 3개랑 결합을 하잖아요. 보통 공유 결합할 때 전자를 전부 다 사용하려면 주변에 있는 4개랑 결합을 하잖아. 반도체처럼. 근데 주변에 3개만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 결합하는데 단일 결합이니까 전자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남는 거 알겠어, 혹시? 그래서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3개는 얘네랑 결합하는 데 쓰고, 여기 하나 남는 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잉여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이 잉여 전자의 존재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뛰어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 자체가 저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이런 육각형 구조를 띄다 보니까 강도도 엄청 좋아요. 여기서 강도라는 거는 얼마나 튼튼하냐 이겁니다. 이제 잘 그 충격, 이제 그런 압력에 견디는 정도를 강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도가 높으면 잘 안 부셔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열 전도성도 뛰어나다. 그 다음에 내부가 또 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빛, 투과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장점이 좋다. 굉장히 얇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굉장히 얇다 보니까 투명하구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근데 유연성이 있는데 이제 물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막 모양이 변형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구부러지면 막 전기 전도성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변형돼도 전기 전도성이 변화가 거의 없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접히는 핸드폰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접어버리면 전기 전도성이 변한단 말이야. 그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접어도 그대로야. 그대로 뛰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접는 거 요즘 막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핀 이렇게 육각형 구조 유연하고 내부 투명하고요. 열 전도성 좋고 강도도 좋고 전기 전도성까지 뛰어나다. 이렇게 장점만 있는데 단점이 뭘까요? 뭐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인데 전기 전도성을 못 바꾸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반도체의 장점이 뭐라 그랬냐면 전기가 잘 통하고 잘 안 통하고를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항상 좋으니까 그런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좀 생긴 거지. 즉 뭐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핀이란 장치를 어디다가 많이 활용하냐? 뭐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던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다음에 뭐 태양 전지라던가 아니면 초고 트랜지스터라던가 뭔가 좀 이제 최신 재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그 방열 소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도구 같아? 이거 열을 막는 게 아니고요. 열을 빼주는 장치를 말해요. 그 열을 방출하는 소재라는 뜻이에요. 열 전도율이 좋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발생한 열을 밖으로 빨리 빼준다는 뜻입니다. 열을 막는 게 아니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 이름이 좀 헷갈리니까 높아지면 얘기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핀에 활용한 장치들이 몇 개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해서 CNT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래핀을 그냥 원기둥처럼 말아 놓은 겁니다. 알겠지? 그래핀 이게 둥글둥글 말아 놓은 거. 이렇게 생긴 걸 뭐라 그래? 그 전통 도구? 그 시골 가면 이렇게 그 대나무로 만든 그 뭐라 그러지? 그래요. 그렇게 생겼잖아. 뭐 어쨌든 그게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핀을 둥글게 말아 놓은 겁니다. 같은 이유로 강도, 뭐 전기 전도성, 뭐 열 전도성 뭐 이런 게 다 뛰어나니까 사용을 하는 거고, 말아놨으니까 유연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유연성 하나 장점에서
유연성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현미경이라던가 현미경 탐침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작은 시료 현미경 만져보면 이렇게 막 고정시키는 장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나노급으로 작은 물질들 관찰할 때 그거 붙잡아주는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나노 핀셋이라던가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도 원소 기호는 씁니다. 100% 탄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니까. 그 다음에 플루어렌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탄소를 약간 축구공처럼, 탄소가 이제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을 시키면은 플루어렌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축구공 하나 만들 때 포인트가 60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소 기호는 C60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 빈 공간에서 뭐 의약품 같은 거 보관하는 캡슐 용도로 좀 사용을 합니다. 운반하거나 뭐 알약 캡슐 이런 걸로 쓴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가 뭐 시약 같은 거 집어넣어서 보관용으로 쓰는 거야. 그럼 지금 보면은 흑연이나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루어렌 전부 다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잖아. 전부 다 탄소인데 결합 형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합 구조가 달라서 다른 물질인 경우를 합쳐서 동소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런 관계들을 묶어서 탄소 동소체구나 뭐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뭐 큰 뜻은 없어요. 괜찮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물리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만든 신소재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을 좀 따라하면서 발견한 재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예시 뭐 가볍게만 정리해 보시면은 그 뭐 독고마리의 열매라고 이런 거 본 적 없겠지? 이렇게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좀 그 산에 가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옷 같은데 잘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 뭐 이런 거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벨크로 테이프가 뭐냐면 찍찍이를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홍합 같은 거 보면은 바위에 막 홍합 붙어 있는 거 알아요? 모르나? 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홍합을 잡는다고 안 하고 딴다 그래요. 그 돌에서 따는 거야. 이것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합을 따는데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홍합의 몸 내부에서 족사라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돌에 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물속에서도 쓸 수 있는 수중 접착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물속에서 쓰는 접착제로 쓰기도 하고 얘는 의료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체내도 70%가 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의료적으로 수술 같은 거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르포 나비인데 이 나비가요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란색인데 이 나비의 몸에 파란 색깔 색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겹의 격자 형태로 돼 있어서 여러 겹의 이런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나비 자체가 색소는 하나도 없고요.
여러 겹으로 돼 있으면은 막 빛이 막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서 반사되고, 두 번째에서 반사되고, 세 번째에서 반사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빛이 섞인단 말이야. 이렇게 빛이 섞이는 거를 간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빛의 색깔이 바뀌어요. 이 모르포 나비는 빛이 섞이면 파란색으로 되게끔 그 두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색소 하나도 없이 파란색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방한 게 이제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해서, 이거 좀 지울까? 어쨌든 색소 없이 색깔을 내보내는 그런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옷 같은 거 만들 때 색소 몸에 안 좋잖아. 그런 거 없이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잎. 그 연잎 같은 거 표면 보면은 약간 이제 나뭇잎 같은 거 보면은 젖는 게 아니고 물방울이 맺히잖아. 약간 방수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모방해가지고 뭐 유리 같은 거 코팅할 때 쓴다던가, 아니면 자기세정 페인트, 이런 애들도 보면 유리가 젖진 않잖아. 그치? 유리에 이제 그런 걸 코팅해놔가지고 생활 방수가 좀 되게끔. 페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발라놓으면은 이제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고 밀어내는 그런 형태를 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코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순서가. 도마뱀. 도마뱀 같은 놈 보면은 막 벽 같은 데 잘 기어다니잖아. 그럼 발에 여러 개의 선모가, 이제 뭐 털 같은 선모 같은 게 다닥다닥 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벽에서도 붙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개코 테이프라고, 그 테이프 중에 붙었다 뗐다 해도 계속 붙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코 테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애들을 모방했다.